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때 일본의 포로로 잡혀간 신랑이 평생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마침내 사랑하는 아내 곁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한양의 한 벼슬아치가 임종할 때 새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다. 내가 묻힐 곳은 반드시 면천에 사는 이생원의 지시를 따라서 정하거라. 절대로 내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면천은 충청도 땅 당진에 있는 고을이었다. 부친이 세상을 뜨자 아들들이 급하게 연락했고 부랴부랴 이생원이 상경했다. 맞상제가 부친의 유언을 전하자 이생원이 말하였다. 내 어찌 돌아가신 어른의 장지를 잡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소. 상제들이 산을 보러 가자고 청하자 이생원은 당장 출상을 서두르게 하였다. 상제들은 오직 이생원이 하라는 대로 따랐다. 이생원도 상여를 따라서 함께 나섰다. 상여 행렬은 돈이문을 나와 경기도 파주의 장파고을 쪽으로 향했다. 어딘가에 이르렀을 때 상여 행렬을 멈추라고 하더니 삽으로 한 지점에 혀를 파게 하였다. 땅을 몇 자쯤 팠을 때 즉시 하관하라고 하였다. 상제들이 난감해했다. 사대부의 장례를 어찌 이렇게 소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생원이 말했다. 장례 형식을 갖추고 못 갖추고는 중요하지 않소. 이곳이 아니면 장례 치를 만한 땅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지금 시각을 놓치면 장례 치를 시가 없다오. 그러니 어느 겨를에 횟가루를 쓴다느니 겉에 관이 어떻다니 하며 격식만 찾고 있겠소? 상제들은 부득이 관 위에 흙을 덮고 봉분을 지어 대강 물동이를 엎어놓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상제들은 자식된 마음에 망극함이 이를 데 없어 자기들끼리 의논하였고 맞상제가 결론을 내렸다. 오늘 일은 부친의 유언이 있었으니 우선 따르도록 하세. 나중에 형편을 봐서 다시 길지를 구하고 범전을 차려서 모시기로 하세. 돌아오는 길에 맞상제가 이생원에게 물었다. 장사는 이미 끝났습니다만 과연 풍수지리가 어떠한지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내가 돌아가신 어른의 장지를 어찌 명당 자리로 잘 택하지 않았겠소. 앞날의 화복이 어떨는지요? 초년의 고생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오. 그러나 대대로 정승이 나오는 땅 이외다. 위로 두 형보다 막내가 가장 길하겠군요. 그때 막내는 장가들기 전이었다. 3년상을 지난 뒤에 막내는 한양 통이동에 사는 성승지의 여식에게 장가들었다. 혼례를 치르고 아직 처가에 있는데 외놈들이 경상도 땅 동네를 침범하였다는 소식이 들렸다. 형들이 그에게 나라의 운명이 위급하니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의병이 되어서 싸우러 나가자는 편지를 보내왔다. 형들의 편지를 받자 막내는 나라를 위하여 전장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이제 막 신부와 첫정을 맺은지라 차마 떼어놓고 가기 어려웠다. 형들의 편지를 세 차례나 받고서야 길을 떠났다. 아내와 헤어질 때 모란꽃 한 가지를 꺾어 머리에 꽂아주고는 눈물을 흘리며 작별하였다. 그때만 해도 외놈 대장의 수급을 말의 목에 매달고 얼마 안 지나 아내 곁으로 돌아올 작정이었다. 삼형제가 함께 신립장군의 수하에서 의병이 되어 외놈들과 싸웠는데 충주 탕금대에서 외적에 대패해서 신립장군은 전사하고 삼형제는 모두 왜군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외놈에 의해 먼저 큰형과 작은형이 참수당하고 마지막으로 막내가 참수당할 참이었다. 막내를 따라갔던 처가의 노복이 뒤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간신히 몸을 빼 집으로 도망쳤다. 마침 막내의 아내가 처가에 있었는데 그는 삼형제가 모두 외놈의 칼날 아래 살해된 경위를 본대로 말했다.
노복의 말을 들은 막내의 아내는 형제 세 사람이 모두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놓았다. 그러나 하늘이 도왔는지 막내의 목이 떨어지기 직전에 한 외놈 장수가 그의 용모가 아름다움을 아껴 구해주었다. 외장은 막내를 양자로 삼아 항상 데리고 다니며 매우 귀여워하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일본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막내는 외국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냈다. 일본 땅에서의 생활은 마치 지옥에서 사는 것 같았다. 당시 외국의 법으로는 타국인의 경우 10년에 한 번 그 쓸모를 평가하는 시험을 봐야 했는데 떨어지면 바로 참수형을 당했다. 막내는 언어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 조국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 외놈말을 배울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죽게 될 참이었으나 양아버지 외장이 손을 써서 살아날 수 있었다. 다시 10년이 흘러 시험을 치렀으나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제는 꼼짝없이 여기서 죽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의 고승인 어떤 스님의 간곡한 청원 덕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막내는 그 길로 불승이 되었다. 그가 불문에 들어선 지 또다시 10년이 흘렀다. 고승이 병들어 입정을 앞두고 그에게 소원을 물었다. 그는 20여 년 동안 단 하루도 고향 땅을 그리워하지 않은 적 없다고 고국의 아내 품에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라고 하였다. 고승이 통행증을 만들어 주었다. 이리하여 막내는 바다를 건너 마침내 조선 땅으로 돌아왔다. 한양의 옛집을 찾아가 보니 전란 중에 집이 폐가가 되어 발을 쉴 곳이 없었다. 통이동의 처가를 찾아가 보았으나 이곳 또한 이미 주인이 바뀌어 물어볼 곳도 없었다. 전쟁 때문인지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 낙심한 그는 부친의 산소에 성묘하러 갔다. 산소가 있는 골짜기로 들어가긴 했는데 기억이 아리송했다. 막내는 오래된 기억을 되살려 마침내 부친의 묘소를 찾았다. 묘소에는 위아래로 새로 들어선 듯한 두 개의 봉분이 있었다. 축대까지 높이 쌓아 정리가 잘 된 묘였는데 봉분마다 비석이 세워져 있고 제실도 규모가 컸다. 막내는 속으로 우리 가문의 기운을 힘센 집안에서 빼앗았은 모양이네. 하고 생각했다. 그곳 묘지기에게 물으니 현직 평안감사댁 산소라고 하였다. 묘비 앞으로 다가서서 비문을 읽으니 위쪽의 분묘는 직함이나 관련 사실 자녀에 대한 기록이 선친의 묘소임이 분명하였다. 아래쪽의 분묘는 외란에 화를 입어 의복과 신발로서 장례를 지냈다며 평안감사가 이분의 유복자라 하였는데 생년이나 배우자며 형제간의 차서가 정확히 자신의 경우와 일치했다. 그는 정신이 아득하고 황홀해져서 꿈인가 싶었다. 그 길로 그는 평양 가명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가명의 정문은 깊은 바다인 양 들어갈 길이 막막했다. 게다가 외국 땅에서 입었던 옷을 그대로 걸치고 있었으니 영락없이 외놈 중의 모양이었다. 그는 가명 정문 밖에 팔짱을 끼고 서서는 사흘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러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는 희한한 일이라고 수군거렸다. 감사 역시 이 일에 대해 듣게 되어 비장에게 물었다. 저 불승이 무엇이라고 말하더냐? 자기가 평안감사의 아버지라니 요사하고 흉악합니다. 사또께서 더불어 수작하시오. 소문의 의혹을 부르실 것이 없습니다. 소인에게 맡기시지요. 이는 쓸데없는 말이 밖에 나가지 않도록 죽여버리겠다는 의미였다. 감사도 고개를 끄덕이어서 비장은 승려를 끌고 구석진 곳을 찾아 나갈 참이었다. 그때 모친이 감사를 불렀다. 아까 들으니 이상한 일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처결하였는가? 비장이 적당히 처치하겠다고 벌써 끌고 갔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 스님의 말이 반드시 참말이 아닌 것을 아는가? 그 스님과 나 사이에
수렴을 치고 내가 몸소 물어보겠네. 어서 다시 불러들이시게. 비장이 미처 일에 착수하지 않은지라 불승은 곧 풀려왔다. 감사의 모친이 불승에게 물었다. 스님의 말이 대체로 그럴듯하네요. 그렇긴 해도 분명히 증명할 만한 얘기를 해보세요. 소승이 처가에 있었을 때 큰형님과 작은형님께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독촉하신 세 차례의 편지를 모두 아내에게 보여주었고 또 아내와 작별하면서 모란꽃을 꺾어 아내의 머리에 꽂아 주었으니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자 감사의 모친이 말했다. 그 두 가지 일은 조정에까지 알려진 유명한 일입니다. 성상께서는 유복자가 과거의 장원급제함을 기뻐하시고 아울러 그 어미를 기특하게 여기시어 모란꽃을 머리에 꽂다라는 것으로 제목을 삼아 신하들에게 글을 지어 올리게도 하셨답니다. 이 이야기는 스님이 한양을 지날 때 혹 들었을지도 모르니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못 되지요. 스님, 혹시 내 몸의 은밀한 곳에 어떤 표식이 있는지 아시는지요?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을 듯합니다만. 스님은 얼굴이 빨갛게 변해서는 한참 동안 머뭇머뭇하다가 입을 열었다. 제 아내는 아랫배 밑으로 검은 점 7개가 뽀얀 살결 위에 가로질러 옆으로 나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잠자리할 때 이불 속에서 어루만지면서 장난삼아 북두칠성이라고 하며 놀린 적이 있었죠. 감사의 모친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렴을 걷고 뛰어나와 불승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였다. 오, 정말 당신이구려. 정말 당신이에요. 오, 관세음보살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만남이라 온 가명이 술렁거리며 경아하는 말이 비등하였다. 막내는 비로소 외국에서부터 입고 왔던 승복을 벗어버리고 새로 의관을 차려입었다. 그러자 그 좋던 젊었을 때의 인물이 비로소 겉으로 나타나니 아내가 보고 더욱 좋아하였다. 감사는 임금께 상소하여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부친이 살아 돌아온 내력을 적어 올렸다. 또 선산으로 급히 사람을 보내 부친의 헛무덤을 파고 비석을 치워버리게 하였다. 임금이 부르니 감사의 부친은 부부 동반으로 대궐로 가서는 20여 년 외국에서의 생활을 다 말하였다. 부부는 덧없이 흘려보낸 20여 년의 세월을 만회하듯이 밤낮으로 꼭 붙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백년해로하였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